자산 관리를 이야기하면 얼마를 벌었는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일정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혼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연결되고, 현금 흐름과 연결되고, 가족과 연결되고, 법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은 100억 자산이라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갈등과 세금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차이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제도적 구조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그 자산이 어떤 틀 안에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명의 자산은 가장 단순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과 세금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상속 발생 시 자산 전체가 한 번에 평가될 수 있으며 사망과 동시에 의사결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구조는 현금 흐름과 비용 구조를 분리할 수 있고 투자 운영의 연속성을 만들 수 있으며 세대 간 지분 이전 설계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집니다.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누가 통제권을 가지는가, 누가 배당을 결정하는가. 이 구조가 없으면 법인은 자산 보호 구조가 아니라 가족 갈등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가들은 단순 법인보다 신탁 구조와 패밀리 오피스 구조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은 소유권, 수익권, 관리권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관리권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에게 수익 흐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전하되 통제는 급격히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상속의 본질이 단순 재산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제권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연구에서는 2세대에서 자산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투자 실패보다 운영 원칙 부재와 가족 갈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구조는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 증여 시기와 자산 종류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 자산은 상속 시 현금 흐름 부족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은 있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가들은 자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자산, 성장 자산, 생활 자산, 이전 자산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개인, 법인, 신탁, 보험, 패밀리 오피스 구조 안에서 역할별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조라는 것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같은 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자산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흐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산 관리는 좋은 상품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삶, 세금, 가족, 상속, 현금 흐름을 하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개인 구조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익숙한 자산 관리 방식입니다. 월급을 받고 개인 명의 계좌에 저축하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고 내 판단이고 내 책임입니다. 특히 자산 형성 초기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복잡한 계약 구조도 필요 없고 세무 비용이나 관리 비용도 적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초기 자산 형성 단계에서는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개인 구조는 돈을 만드는 단계에는 강하지만 돈을 오래 유지하는 단계에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돈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세금, 상속, 가족 관계, 현금 흐름, 통제권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상속세법은 사망 시점의 전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현금이 있는가 보다 평가된 자산 규모가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있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물납 등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현금화 가능한 가치보다 세법상 평가 금액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조는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 충격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통제입니다. 개인 구조는 모든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나 판단력이 약해지면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보다 의사결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개인 구조는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치매, 건강 악화, 가족 갈등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준 없이 갑자기 자산 이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누가 얼마를 가지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자산은 숫자인데 문제는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가들은 일정 자산 규모 이후부터 개인 구조를 넘어 다른 방향성을 시작합니다. 생활 자산과 투자 자산을 분리하고 가족 자산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고 법인, 신탁, 보험, 패밀리 오피스 구조 등을 활용해 역할별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오래 유지되고 흐르고 다음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는가 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자산이 움직이는가가 됩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일정 자산 규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산운용 전문법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인을 단순 사업용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 법인은 사업보다 구조에 가깝습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인출과 상속을 연결하고 가족 단위의 장기 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돈은 단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세금, 현금 흐름, 통제권, 상속, 가족 관계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단순 보유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자산을 움직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활용되는 것이 법인 구조입니다. 법인의 핵심은 돈을 사람에게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관, 배당 정책, 투자 원칙, 의사결정 구조 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운용 전문법인을 만들 때는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외부 투자 유치보다 통제권 유지와 가족 단위의 안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원래 자본 조달과 외부 확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투자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고 기업을 키우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입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소수 인원의 폐쇄형 구조에 적합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자산 관리에서는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는 지분 이전 제한을 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외부인이 지배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쉽습니다. 또 의사결정 구조도 주식회사보다 단순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구조 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은 장기 보유 자산, 가족 자산 관리, 상속과 승계 구조, 현금 흐름 관리 목적에서는 유한회사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운영권과 경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누가 배당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이걸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통제권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법인이 만능은 아닙니다. 회계 관리, 세금 신고, 법률 책임, 운영 비용이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 절세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자산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좋은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현금 흐름, 통제권, 상속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설계에 더 가깝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초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조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의 핵심은 투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자산과 삶을 세대 단위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왜 이런 개념이 등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복잡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고, 세대가 바뀌고, 국가가 달라지고, 세금 구조가 달라지고, 의사결정 이해관계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가들은 어느 순간부터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이 자산을 어떻게 오래 유지하고 연결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패밀리 오피스와 신탁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 오피스를 단순 투자 조직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자산 관리, 세금 관리, 상속과 승계, 교육, 가족 거버넌스, 법률 구조, 현금 흐름 관리까지 함께 다루는 가족 단위 운영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돈을 굴리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관리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탁입니다. 신탁의 핵심은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산을 신탁에 넣으면 부모는 운영 원칙을 남기고 자녀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 수익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산 통제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탁과 글로벌 신탁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신탁은 상대적으로 금융상품 중심 성격이 강합니다. 부동산 신탁, 금전 신탁, 상속 신탁처럼 특정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전하는 기능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관리 기능은 있지만 가문 전체의 장기 거버넌스 구조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아직 제한적인 편입니다. 반면 글로벌 신탁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족 운영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홍콩 같은 지역에서는 신탁이 상속, 세금, 자산 보호, 가족 통제권, 세대 이전 구조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신탁에서는 특정 자녀는 생활비만 지급, 일정 나이 이후에만 자산 이전, 교육 목적에만 사용, 이혼 시 배우자에게 이전 제한, 가문의 투자 원칙 유지, 후계자 교육 조건 설정, 같은 구조까지 설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규칙 자체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미권 신탁 구조는 수탁자의 법적 의무가 강합니다.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의 성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 안에서만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가들은 신탁을 단순 절세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의 장기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 승계 연구들을 보면 자산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실패보다 가족 갈등과 운영 원칙 부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와 신탁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가족의 전략과 운영 구조를 만들고 신탁은 그 질서를 법률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와 세대 이전이 본격화될수록 한국에서도 단순 투자보다 구조 중심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패밀리 오피스와 신탁의 본질은 돈을 더 크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가족이 늘어나도 자산이 혼란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구조 설계에 더 가깝습니다. 좋은 자산 구조는 세 가지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금, 통제, 지속성,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너무 빨리 이전하면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지속성만 강조하면 현재 세대의 삶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구조 설계는 정답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이 문제는 대리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산을 만든 사람과 그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어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1세대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2세대는 성장과 확장을 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산 보존을 원하지만 자녀 세대는 삶의 자유와 새로운 선택을 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단순 수익률보다 거버넌스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누가 거부권을 가지는가? 어떤 자산은 절대 매각하지 않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자산은 커져도 구조는 불안정해집니다. 법률적으로도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금 효율만 보고 움직이다가 오히려 통제권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 증여하면 세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결권이 분산되면서 지배구조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에서는 가족 간 지분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배당 정책, 의사결정, 승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통제권만 지나치게 강화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세대가 자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 승계 연구에서는 2세대 이후 자산이 약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후계자의 참여 부족을 지적합니다. 통제는 유지했지만 연결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가들은 단순 소유권보다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위원회 구조, 가족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권한 이전, 같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통제를 한 번에 넘기지 않고 시간에 따라 천천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세후 기준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은 높아 보여도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현금 흐름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관리에서는 세전 수익률보다 세후 지속 가능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단순히 자산이 오래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세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족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세대 변화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자산 구조란 세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도 아니고, 통제권만 강한 구조도 아닙니다. 현재 세대의 삶, 다음 세대의 기회, 가족 전체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패밀리 오피스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거대한 독립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식 싱글 패밀리 오피스를 그대로 구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산 규모 구조, 세금 구조, 금융 규제, 가족 문화,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엠버디드 패밀리 오피스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산 보유 구조는 내부에 갖추되 자산 관리와 패밀리 오피스 운영 자문은 외부 전문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구조, 가족 구조, 현금 흐름 구조는 가족 내부에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용과 자문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멀티 패밀리 오피스, 신탁회사, 한국의 전문 WM 센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부에는 자산 구조를 만들고 외부에는 글로벌 전문성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형태가 현실적일까요? 첫 번째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산 관리에서는 해외 투자, 글로벌 세금, 신탁 구조, 해외 보험, 가문 거버넌스, 승계 설계, 다국가 자산 이전 같은 문제들이 함께 연결됩니다. 이 영역은 단순 국내 투자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멀티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글로벌 구조 자문을 받고 국내에서는 세금, 국내 금융, 부동산, 상속 실무를 함께 관리하는 구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미국식 싱글 패밀리 오피스는 내부에 직접 전문 인력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핵심 자산 구조는 내부에 유지하고 전문 기능은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엠버디드 패밀리 오피스는 작은 싱글 패밀리 오피스가 아니라 외부 전문성을 내 구조 안에 연결하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이 구조는 한국 현실과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영미권처럼 신탁 중심 사회가 아닙니다. 또 금융 규제상 완전한 형태의 독립 패밀리 오피스 운영에는 실무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한회사 구조의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운용 전문법인 으로 구성하고 이 안에 구조 설계 등을 내부 기반으로 만들고 외부의 글로벌 멀티 패밀리 오피스와 WM 센터가 투자 자문, 리스크 관리, 승계 자문, 글로벌 구조 설계를 지원하는 형태가 한국형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자산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탁, 해외 보험, EAM 구조, 가문 거버넌스, 세대 승계 설계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 WM 센터는 국내 금융상품, 현금 흐름 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형 엠버디드 패밀리 오피스는 글로벌 구조 설계 능력과 국내 실무 운영 능력을 연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패밀리 오피스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족의 자산 구조를 내부에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전문성을 연결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세금, 현금 흐름, 승계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산 관리의 핵심은 더 이상 투자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 세금, 지속성, 통제 구조, 세대 이전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필요한 개념이 바로 구조 설계와 ALM, 바로 자산부채 관리입니다. ALM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의 현금이 필요하며 그 흐름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설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개념은 연기금, 보험회사, 대학기금 같은 초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 투자 성과보다 미래 지급 책임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은 미래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학기금은 세대를 넘어 학교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관들은 수익률보다 먼저 부채의 시간 구조를 계산합니다. 언제 돈이 필요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어떤 자산은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야 투자 전략을 결정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 고액자산가와 패밀리 오피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산 역시 시간이 지나면 기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 부모 세대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상속세 재원, 가업 승계 자금은 모두 서로 다른 시간축을 가집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가족 자체가 하나의 장기 현금 흐름 시스템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리포트들을 보면 초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은 단기 투자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 안정성, 세후 실질 수익률, 세대 간 자산 지속성, 리스크 통합 관리, 거버넌스 체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UBS, 캠den 웰스, 딜로이트 등의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패밀리 오피스의 핵심 기능을 투자 관리보다 통합 자산 운영에 가깝게 설명합니다. 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목적에 따라 역할별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LM 기반 구조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산을 역할별로 분리합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와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둘째, 시간 구조를 맞춥니다. 단기 생활비를 장기 변동성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 성장 자산은
단기 시장 변동 때문에 강제 매각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이건 단순 투자 기법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듀레이션 관리와 현금 흐름 매칭 개념과 연결됩니다. 셋째, 세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 자체를 흔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통제 구조를 설계합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가. 이 구조가 없으면 자산은 커져도 지속성은 약해집니다. 다섯째, 세대 연결 구조를 만듭니다.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들은 상속을 단순 이전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의 승계로 봅니다. 돈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 개념, 리스크 관리 원칙, 거버넌스 체계까지 함께 이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형 모델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 부담이 크고 가족 연결성이 강하며 금융자산 경험 편차가 크기 때문에 ALM 기반의 구조 설계 모델이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전체를 하나의 장기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방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관리에서 핵심은 투자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위에서 얘기한 5가지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LM은 바로 그 구조 설계의 중심 철학에 가깝습니다.